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하려는 이야기가 우리 친정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슬하의 두 남매 중 둘째랍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평가하자면 뭐랄까 아주 계산에 밝은 분들이었어요. 돈에 민감했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답니다. 단 한 사람, 오빠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후했어요. 오빠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 독자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컸죠. 뭐든지 오빠가 먼저였고 저는 집안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점을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빠의 앞길을 막을 존재라고 낳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대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 점쟁이의 말을 아주 확실한 것으로 믿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길에서 주워온 아이처럼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어린 시절부터 부엌 심부름을 하며 자라야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시절인가요? 저는 먹을 것 하나, 갖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먹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만한 집안은 아니었는데도요. 경수가,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지.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집안에 좀 보태라. 그리고 오빠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다들 노력하자꾸나. 중학교밖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저는 대학은 꿈도 안 꿨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보내줄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혼자 힘으로 마치기로 했죠. 밤낮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엄마 아빠는 별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을 붙인다, 비싼 학원에 보낸다 등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미 공부든 뭐든 스스로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공부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스스로 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과외 선생도 비싼 학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백약이 무효였지요. 저는 집안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몇 년의 노력 끝에 지방이지만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3번을 도전한 끝에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너도 이제 집에 돈을 좀 내놔야지. 지금까지 키워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버니까 집에 생활비 내놔라. 너도 조금 쓸 돈은 필요할 테니 한 20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집에 내놔라. 엄마는 제가 선생님을 시작하고 첫 월급날부터 제 돈을 노리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집에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식모나 다름없이 컸어요. 고등학교 공부도 안 시켜줬잖아. 편의점에 취직할 때 미성년자라고 취직 안 시켜준다는데 부모 동의 받아오라니까 엄마 얼른 도장 찍어주던데요. 그 돈까지 달라고 했으면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설마 그 도장 찍어준 대가로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돈을 내놓으란 거예요? 엄마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떠나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구했죠. 집을 벗어나니 정말 세상이 자유롭더군요.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엄마의 연락은 집요하게 계속되었어요. 오빠는 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못한대? 오빠한테 나가서 일해서 집에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분명 말하는데 나는 한 푼도 못 줘요.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프로야구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군요. 엄마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제 아주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려는데 학교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또 씨알도 안 먹힐 요구를 하더군요. 오빠가 어떤 괜찮은 직장에 면접을 보아야 한다며
면접에 입고 갈 명품 양복을 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무직함의 자리라죠. 그리고 요구하는 양복의 가격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양복이었고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긴 했지만 절대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술집이었어요. 술집의 술 상무 자리였죠. 하긴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오빠에게 딱 맞는 자리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러던 중 퇴근 후 엄마가 웬일인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돈 얘기겠지 싶어서 가기 싫었지만 인사할 사람이 와 있다고 하기에 억지로 집으로 갔어요. 얘, 인사해라. 네 옳게 될 사람이야. 얘가 우리 딸인데 일이 잘 풀려서 선생님이지 뭐니? 서로 인사들 해라. 시누이 옳게 될 사이들 아니냐. 아마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줄 거다. 오빠가 일하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오빠의 결혼 자금을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축의금 봉투 하나만 전달하고 제 역할을 끝냈죠. 오빠는 결혼을 해서도 자기 살림을 꾸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올케라는 사람도 도대체 밖에서 뭘 하는지 집에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왜 두 사람 먹고 살 돈조차 벌 수 없는지 황당하더군요. 네 오빠가 그 상무자리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경수가 네가 직업도 확실하고 신용도도 좋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좀 보태라. 네 오빠가 이번엔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잡았어. 생활비조차 못 버는 사람이 사업이라니. 그것도 대신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엄마가 더 이상 제 부모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오빠한테 가는 돈은 못 해준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한 푼도 못 내놔요. 나 어릴 때 부엌일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인형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누가 쳐다보기나 했어요? 내가 간신히 용돈 모아 사서 놀던 종이 인형 태우면서 놀던 오빠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밀었다고 나 매 무척 맞았어요. 도대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 오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대체? 이번에도 엄마 아버지가 대신 사업자금 마련해 주세요. 공부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 3수 4수까지 시키면서 대학 보내겠다고 들인 돈 정도면 오빠 사업자금 대고도 남아요.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손길 떨치지 못해 애새끼 마냥 돈 달라고 하는 꼴을 좀 보시라고요. 오냐,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아이고, 제 오빠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그 말이 딱 맞아. 제 오빠가 일을 하겠다는데 한 푼도 못 돕겠다고? 이게 낳고 키워준 대가냐? 엄마하고 이렇게 큰 싸움이 되었어요. 엄마가 절 한 대 칠 듯이 말했지만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데 올케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알고 보니 속도 위반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었죠.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의 성실성과 근면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사고과 성적도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먼저 마음을 밝혔는데 단번에 차이고 말았답니다. 나도 경숙 씨 참 좋아하는데 내 처지가... 미안해요, 경숙 씨. 나 살기 바빠서 연애는 지금처럼 가볍게 해도 저는 결혼은 못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거의 울다시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았어요. 동료 교사가 저에게 몰랐냐며 한 가지 말을 해주더군요. 아들 아이가 하나 딸려 있어요. 글쎄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떴다지 뭐예요? 젊은 사람이 재혼을 해야 할 텐데 아이 때문에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사람인데.
분명 저를 좋아한다는 진심은 느껴졌는데 그 사람에게 처한 환경이 그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를 더 좋아하고 있는 처지라 아이를 함께 키울 자신은 크게 없었지만 선뜻 고백을 해버렸죠. 이런 일에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이 번듯하면 아이가 딸려있건 없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와 그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바탕 또 말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하긴 네 주제에 그런 결혼밖에 더 하겠니? 부모한테 따박따박 대들면서 성질머리를 부렸었더니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결혼 준비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오빠 결혼시켜서 돈도 없지만 말이다. 그렇게 그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눈이 똘망하니 귀여운 아이였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친정이랍시고 인사를 갔는데 하다못해 사위 대접할 음식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더군요. 제가 미안해서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키우게 된 아이니 집에 인사를 시켰죠. 오빠의 아들과 내 아이에 대해서 차별은 뭐 보나 마나였죠. 아이는 둘인데 과자는 한 봉지만 사와서 어린 조카만 먹이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오빠와 저를 차별하는 것과 똑같더군요. 자칫하면 아이에게 저 어릴 때와 같은 상처를 줄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어요. 아이가 참 어리지만 제 아빠를 많이 닮아 정말 착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하고 착했고 아이도 수줍게 저를 잘 따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너무 착해 빠졌다는 것이었죠. 불쌍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머니에 차비 한 푼 안 남기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다 털어서 드리고는 걸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웬 품이 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저희 집을 두드렸죠. 저는 신명순 씨의 유언을 집행하러 온 변호사입니다. 신명순 씨가 유일한 혈족인 김남훈 군에게 상속분을 남기셨어요. 무슨 상속일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상속을 해준 사람은 아이의 친외할머니라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그 할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아이 외에 다른 혈족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유언으로 단독 상속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속의 내용을 보고 저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경기권의 토지에 상가에 현금에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아이 아빠도 자신의 전 장모에게 그런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집이 좁아서 아이가 뛰놀기에 적당하지 않고 제가 불편할 것이라며 우선 집부터 옮겼고 그러고는 다른 일에 특별히 돈을 쓰지 않더군요. 학교도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 역시도 계속 학교에 나갔어요.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보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네 오빠 사업할 돈이었다. 아이고. 그걸 몽땅 가지고 날라버렸어. 내가 사람을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땅을 치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들 능력으로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의 불똥이 우리 집에까지 튀고 말았죠. 여보게 김서방, 자네 처가가 알다시피 지금 난리가 났네. 3억 원만 좀 도와주게. 자네 입장에서 3억 원은 별 큰 돈은 아니지 않나. 꼭 좀 도와주게. 예, 경수가,
네 남편한테 말 좀 해봐, 어서. 제게 부탁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 마음 약한 남편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착한 제 남편이 그러겠다고 말이라도 해버릴까봐 단번에 싫다고 거절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3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3억을 관리 못한 오빠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돈 앞에서 치사하게 굴 때는 언제고 우리 식구한테 요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써야죠. 그놈의 사업. 사업할 주제도 안 되면서 그저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깟 사장 소리 들으려고 사업하는 거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올케라는 사람, 그 사람도 술집에서 만났다며. 그럼 이런 일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말 다시 꺼내기만 해봐.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몰래 연락해서 돈 달라고 압박 주기만 해봐요.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다 뒤엎어버릴 테니까.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집요하게 조르던 부모님이 일단 물러서더군요. 저는 이렇게 친정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그리고 그 한심한 오빠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착하디 착한 남편은 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설득했고요. 저는 남편한테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렀죠. 그런데 그 무렵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예, 경수가, 이게 얼마만이니? 너 결혼식 때 보고 이게 처음인가 보다. 얼마나 깨가 쏟아지길래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정신이 없었다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예, 나 말야, 네 오빠 제주도에서 봤는데 꽤 고급 호텔이었거든? 그런데 네 오빠랑 네 부모님까지 다 같이 있는 것 같더라. 너 알고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 저는 웃으면서 친구한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친정 상황이 그런 비싼 곳에 드나들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셋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며 당부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친정집으로 가보았죠. 정말 황당하게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이사를 한 것 같더군요. 그럼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건데 3억이 없어 구걸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고급 호텔이라니 너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간 거 있죠? 아무리 연 끊고 살겠다고 내가 먼저 말은 했지만 이사 간 것도 말 안 하고 연락 두절된 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혹시 뭐 들은 거 없어요? 사실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처남댁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 사실 나였어. 그리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해준 것도 또 나였고. 미안해. 처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신은 죽어도 반대할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처음에 오빠와 올케가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3억? 그걸 올케가 들고 튀었다면서 또 빌려간 돈이 또 3억이라는 것이었죠. 합쳐서 자그마치 6억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남편의 그 대책 없는 착한 성격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왜 그런 큰 돈을 제게 말도 없이 해줬는지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6억이 6만 원인 줄 알아요?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그 돈이 거기 가서 쓸모 있는 곳에 쓰인다면 내가 말을 안 해. 보나마나 되지도 않은 사업에 투자해버리고 날릴 돈이었다고. 도대체 내가 우리 친정 도와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얼마나 끓고 있고 나문이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제발 그 성격 좀 고쳐요. 네? 무턱대고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착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결국 착하디 착한 남편의 성격을 이용해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속인 것이었죠. 돈이란 거 그거 부질없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는 마. 당신답지 않아. 돌아올 돈이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어쨌든 그냥 드린 건 아니고 빌려드린다고 분명 말했으니 일평생을 두고 천천히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고 또 저만 속을 끓이고 말았죠.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그만한 돈을 턱 친정 식구들에게 내어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답니다. 그러다가 저까지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6억이나 떼어놓고도 착해 빠지기만 한 남편을 대신해서 아름아름 친정 식구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돈을 써서 알아보니 금방 찾게 되더군요. 서울에 위치한 호화 빌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더군요. 착해 빠진 남편은 제껴놓고 저 혼자 친정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화면으로 저를 본 엄마가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계단을 올라와 친정 쪽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얼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올케란 년이 손에 명품 로고가 붙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였죠. 올케를 붙잡아 세우고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냥 엄포가 아니라 정말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올케는 집으로 들여야 했으니 결국은 엄마가 문을 열었죠. 아버지와 오빠가 저를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라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친정 식구들의 소재지를 알아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더군요. 여보가 직접 알아낼 줄은 몰랐네. 그 돈 빌려드리면서 계속 사람 붙여서 당신 친정 식구들 움직이는 거 관찰하고 있었어. 당신이 괜한 고생을 했네.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이었죠. 서류를 살펴보니 차용증이더라고요. 3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이었어요. 모두 공증까지 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할 증서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다가 아버지와 엄마, 오빠와 올케가 연대 채무자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당신 친정 식구들이 당연히 이 돈을 떼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얼마 안 지나서 연락도 없이 이사하셨다는 것도 알았고, 다 알고도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건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물러빠진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보이네요. 제가 그 차용증 사진을 찍어서 엄마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말이죠. 엄마가 다음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선 허리를 굽히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차용증까지 썼는데 우리가 설마 돈 떼어먹겠니? 그 돈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니 사위한테도 걱정 말라고 해라. 그리고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법적인 대응이냐? 그런 말 말고도 우리 이제 왕래하며 지내자꾸나. 그렇게 친정엄마가 위선적인 살가운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계속 친정 식구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살로 며칠을 고생 중이었는데 정말 칠판에 글씨 쓸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감 선생님께 대체 수업을 부탁하고 조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올케와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당황한 건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왜 벌써?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아니, 난 몸이 아파서 조퇴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어요? 왜 남의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요? 그런데 당황하던 엄마와 올케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그나저나 네가 그렇게 내세우던 차용증이 이제 우리 손에 있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차용증이 있었던 서재로 향했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차용증이 둘 다 사라져 있었죠. 차용증을 손에 넣은 올케와 엄마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어요. 올케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차용증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서재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야겠네. 그러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설명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다던 남편은 어떤 신사분하고 같이 들어오더니 제게 얼른 친정으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남편을 따라 나섰죠. 친정으로 가자 의외로 쉽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마도 차용증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보니 네 식구 모두 있었어요. 장모님, 그리고 처남댁,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네요. 어떻게 문을 열었을지는 저도 다 압니다. 당신들 뒤에 붙여놓은 사람들이 전부 낱낱이 말해줬거든요. 도어락 기술자한테 연락해 경숙 씨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선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지요. 3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요. 이거 명백히 주거 침입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나요? 그리고는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 파일을 찾더니 오디오 파일 하나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엄마의 이 거짓 하소연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오빠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올케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며 약속하던 말이었어요. 너무 큰 돈을 요구하시기에 제가 할 수 없이 녹음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을 날짜가 지났으니 채무 불이행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에 대해서도 도주한 사실이 없는 처남댁이 도주했다고 하면서 또 저를 속이셔서 돈을 빌려가셨으니 당연히 사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사분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던 차용증을 자세히 안 보신 모양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본이에요. 정보는 공증을 마쳐서 제게 보관을 시키셨죠. 저는 이분의 변호사입니다. 엄마와 올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에이, 자네가 설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네 착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 돈 정도야 자네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말이야. 그저 처가 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야. 자네는 길거리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사람 아닌가? 친정아버지는 당황하면서 이 사태를 없던 것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친정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제가 우리 할아버지로 환생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다못해 종아리라도 몇 대 칠 수 있잖아요. 길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야. 그 연세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 차비까지 털어서 도와드렸죠. 그분이 정말 필요한 일에 쓰시겠다고 6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 또한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 착해 빠진 사람은 어딜 가고 마치 영화에서 본 셜록 홈즈 같이 날카롭고 냉철해 보이는 남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2번이나 아무 말 없이 도와드렸죠. 그리고 평상시에 제 성격을 아시고는 공증된 차용증까지 만드시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는 코딱지만한 강아지도 꼬리를 밟히면 짖는 법입니다. 제 믿음을 2번이나 배신하셨어요. 만일 정말로 처남과 처남댁이 사업을 할 돈이었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저 이 차용증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분이 완전히 저를 바보로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2번에 걸쳐 6억을 저를 속여 뜯어내신 거였고요. 애초에 처남과 처남댁의 사업 얘기부터가 거짓이었죠. 엄마는 훔쳐낸 차용증이 사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성을 잃고 씩씩거렸죠.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분을 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랑 올케는 무릎까지 꿇고 천처를 부탁한다며 애절하게 빌더라고요. 우는 소리 듣기 싫었던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점쟁이가 오빠 앞길을 제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요. 저는 선처해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요. 감히 사기를 쳤으니 혼 좀 나야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못 볼 꼴이 벌어졌죠. 남편이 뒤늦게 떼어놓으려 하는데도 엄마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리더라고요. 도저히 뿌리칠 길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어요. 그 순간 하필이면 함께 데리고 온 아이가 부딪혀 벽에 튕겨지고 말았어요.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함께 온 것인데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일렀더니 어른들 고함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서 나온 것이었죠. 부딪힌 머리 쪽에 피가 보였고 피를 보더니 엄마도 흠칫하는 것 같았죠. 저 아이가 내 집을 함부로 드나들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건방지긴. 경숙이 너하고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똑같구나. 어찌나 맹랑하고 당돌한지 아주 볼 때마다 똑같다 싶었다니까. 아이에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했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 한편에 누운 아이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문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나문이 잠깐만 병원에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 갑갑해도 잠깐만 누워있자. 응? 다행히 뇌나 머리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봉합수술을 했어요. 상처가 깊었고 꽤 많이 꿰맸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 서러운 울음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야말로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못 참겠다고요. 당연히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했죠. 남편은 우선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도어락 기술자를 속여서 들어온 일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엄마 올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리고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도 상환을 하지 않는 가족 모두를 가장 형벌이 센 사기죄로 고소했죠. 아버지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3억 원은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먼저 갚으마. 그러니 네 엄마부터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어?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머리채 한 번 잡았다고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니?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남편이 딱 그랬답니다. 2번이나 자신에게 사기친 것에 더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도 없는 제 머리채를 잡은 일에 화가 많이 났더군요. 물론 아이의 사고에도 화를 내고 있었고요. 이렇게 형사상 고소에 이어서 이제 민사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들어둔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차분히 소송을 진행했답니다. 재산을 은닉할 것을 우려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식구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신청하더군요. 당신 식구들이 나를 어지간히도 얕잡아 보았나 봐. 그렇게 6억씩이나 나를 속여서 뜯어내놓고도 재산 한 푼 남의 명의로 돌려놓질 않았더군. 내가 알아봤자 아무 짓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더라고. 아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평생 하는 일에 대한 급여에도 압류를 넣어 일생 동안 받을 생각도 있었지. 저는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답니다.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친정에서 제가 결혼 전까지 겪은 서러운 일들을 모두 들은 남편이 미리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렇게 해놓고도 친정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던 모양이더군요. 호화빌라를 엄청난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월세로 살았고 남는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오빠와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이런 경악할 문자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매제가 아주 물컹이인데 말이에요. 이번엔 어떤 이유를 대고 돈을 달라고 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빚에 쪼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3억 원을 선뜻 내놓았잖아요. 이번엔 아주 아버지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도 아주 돈 많이 드는 고해감에 걸렸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그 물컹이가 지갑을 또 열 거다. 빌려간, 아니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던 친정은 이제 폭망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런 친정 부모와 오빠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었어요. 나더러 애딸린 신랑 만났냐고 비웃더니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옳게 절대로 좋은 엄마나 며느리 될 사람 아니었어요. 그것도 못 알아보고 착한 사위는 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요? 스스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기재라도 걸려서 다행이지. 아무 죄 없는 남편이랑 제가 피눈물 흘리는 건 안중에도 없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동원해서 당한 값은 모두 되돌려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올케네는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다 했더라고요. 정말로 올케가 집을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지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와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 정말 친정 식구들 구제불능이었어요. 다른 사건 하나가 또 저를 웃게 만들었답니다. 친정 일이라면 이제 아주 서러운 일이라도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오더군요. 올케와 오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우다가 조카 아이가 다쳤다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는데 B형이라고 나왔대요. 오빠와 올케는 혈액형이 모두 O형이라고 했어요. 결국 조카가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오빠가 올케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또 한바탕 전쟁이 났다죠. 엄마와 아버지가 올케를 내쫓았다더군요. 올케에 대한 주거 침입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올케가 먼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했었나 봐요. 아마 아이의 친부되는 남자였겠죠. 올케가 그 남자에게서 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자 이 남자가 고소를 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올케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이 여겼는지 구속 수사로 전환시켜 착실히 조사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여자 처음 본 순간 어떤 사람인지 제가 딱 알아보았죠. 시집에 인사하러 온 여자가 짧은 치마에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한지 화장 두께가 1cm는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나 올케나 독인 객인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이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지만 제 친정에 대한 마음은 식구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에 아주 완전히 닫혀버렸죠. 저는 이제 친정과는 확실히 절연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자신들 슬하에 태어난 모두 같은 자식인데 저한테만 왜 그렇게 심하게 대하며 키웠는지 엄마에게 물었었죠.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는 아이라고 했다. 원래 내다 버리라고 했었어.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부의 막급이다. 그저 평범하게 다른 집들처럼 공평하게 자랐더라면 아마도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일까요? 엄마를 비롯해 가족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이므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주도한 엄마가 1년 6월에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오빠도 엄마보다는 혐의가 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특경법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올케는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죠. 살고 있던 집, 그 외에 우리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사놓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차용증을 근거로 압류되었죠. 들려오는 말로는 방 한 칸에서 아버지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사기에서 가장 적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기소되지 않았죠. 세월이 다시 무심하게 흘렀어요. 아이는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답니다. 머릿속 깊숙이 봉합수술을 한 흉터가 남고 말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미안함에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서러웠던 시간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그 상처가 마치 그 모든 세월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머리가 그렇게 다칠 때까지의 과정이 자꾸만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얼 어쨌다고, 도대체 집안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까지 증오를 표출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사기죄로 검찰이 엄마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빌긴 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 그 눈빛으로 보아 결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최근엔 우리 가정에 경사 하나가 생겼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차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일을 혹시 제가 저지르지 않을까 내심 큰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우리 나문이하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사람이고 무엇보다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닮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를 가졌다고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당신 집안에서 누구 하나라도 중심을 잡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었다면, 예컨대 아버님이라도 그러셨다면 일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우선은 당신이 반듯한 사람이고 내가 있잖아.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나문이도 좋아했어요. 손을 꼽아가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비록 오빠가 있었지만 형제간의 정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의 처지가 다시 생각났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 없이 잘 자라나겠죠? 지금까지 지지리도 부모 복은 없지만 남편 복과 자식 복은 있는 제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제 앞길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고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사실 제가 더 몸이 달았었죠. 그때 저와 사선 방향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분위기가 참 특이했죠. 뭐랄까, 약간은 그늘진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게 신비한 듯한 그런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요. 친구의 친구 몇 다리를 건너서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명문대를 나와서 현재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를 기억하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반응은 심드렁했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반응이 없더니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니까 슬슬 제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죠. 학벌로 따지자면 제가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답니다.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까짓 학벌이 뭐냐 하는 생각이었죠. 그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서 느낀 그늘이 어쩌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다니 자라면서 느꼈을 외로움도 컸겠죠.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나온 머리 좋은 며느리를 기대하셨다나요? 그렇지만 예비 남편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냈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바람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엄마한테 바깥 사돈 될 사람이니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제게 줄 예물도 대충, 예복도 대충, 저한테 줄 것은 모두 대충 해주었답니다. 좁쌀만한 다이아 반지도 간신히 해주었고 웨딩드레스를 벗고 입을 예복도 기성복 중에서도 싸구려를 선택하더라고요. 한복도 간신히 한 벌을 해주는데 싸보이기 이를 데 없는 동네 한복집에서 한 벌 해주더군요. 친정엄마가 분통을 터뜨리셨죠.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실 공채 시험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것도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시부 모시며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간신히 방 2칸인 변두리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집값을 많이 치르고 들어간 집이었죠. 그러고도 시아버지는 제게 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귀한 남편 만난 걸 고마워해야 한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진 그래, 다른 집들 악독한 시어머니 있는 것보다야 시아버지 한 분만 날 힘들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시아버지가 예상 밖의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시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공부 중이니 안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너는 집에 와 있으려무나. 그리고 며칠에 한 번 가서 반찬이나 빨래나 해주고 오면 된다. 난데없는 시아버지의 별거 명령이 떨어졌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떨어져 살라뇨. 그것도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치 파출부처럼 가서 반찬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라니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신혼부부라고요. 아무리 시험 공부 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별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혼자 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왜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차라리 시험에 붙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야죠. 제가 시집으로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잔다고 따라간 남편 또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들으라고 가서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어요. 아버님, 시험 공부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정리되어야 시험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 거고, 또 아버님이 귀한 아들 내조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준영 씨가 아버님 뒷바라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하고 있을 때보다 따로 있는 게 더 시험 공부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순간에 정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죠. 시아버지가 제가 하는 말을 버릇없는 말대꾸라고 생각했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잿더리를 벽에다 던진 것이었어요. 잿더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에 흩어졌죠. 아버님, 저희가 기왕 결혼을 한 이상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이러실 권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으셨다고 해도 이건 엄연히 폭력이에요. 어떻게 맞이한 지 1년도 안 되는 며느리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남편이 제 입을 막고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준영 씨도 그래.
어떻게 새신랑이 오란다고 그렇게 홀딱 가버려? 집에 새신부 혼자 놔두고 말이야. 귀를 막고 한번 물어봐. 세상 천지에 시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것도 단 둘이. 당신은 이게 경우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해? 남편이 싹싹 빌다시피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가부장적인 분이야. 자라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아버지 의견 반대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당신이 이해해, 응?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니, 가부장적이면 그 요구가 아무리 불합리해도 다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이런 해명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시험 공부 뒷바라지 제가 제대로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기 눌러 앉아서 다시는 저를 볼 생각을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을 시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전했죠. 신혼 초부터 별거 하느니 차라리 헤어지겠다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고 대들어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공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제 승리로 끝난 것이었죠. 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본의 아니게 말대꾸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니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도리가 아니거나 좀 불이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제 성격과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이 충돌해서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 대립은 자주 일어났죠. 거기다가 자식에 대한 긍지가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둘러보고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보다 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맵다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반찬이 이게 뭐냐? 네 남편이 무슨 소냐? 불밭이 따로 없구나. 이래가지고 체력이 필요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우리 집 반찬까지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사실 지금 상황에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만 두 식구가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다지 넉넉할 리가 없었죠. 돼지고기는 기름기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다.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애한테 먹일 만한 음식이 아니야. 고기를 먹이더라도 소고기를 먹여라. 하루에 한 끼는 소고기로 단백질 섭취를 시켜줘야 해. 소고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당신 아들이 아직 수험생인데 무슨 돈으로 하루에 한 번을 꼭 소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가장이 수험생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 나름대로 식재료를 신경 써서 식사 준비를 했단 말이죠. 수중에 있는 돈을 고려해서 건강한 식재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 일에까지 참견하는 시아버지가 참 경우 없다 싶더군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제가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 드디어 남편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답니다. 시아버지도 뛸 듯이 기뻐했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수험생 시절에도 그렇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더니 이제는 더 심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연수를 마치고 발령을 받아 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제가 버는 적은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쪼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흐뭇했답니다. 친정엄마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쁜 것도 잠시 또 시아버지가 제 화를 돋우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내가 키우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나한테 보내라. 내가 알아서 적금도 부어주고 내 생활비도 쓰고 할 테니 말이다. 네 남편이 번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알아들었겠지? 아니, 마누라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왜 시아버지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단 말인가요? 아버님,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여전히 제가 이 사람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은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야죠.
이제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요. 너 같은 처지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걸로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란 말이다. 그거 말고 뭘 더 네 남편한테 바라는 거냐? 평생을 키운 나하고 이제 겨우 2년 남짓 뒷바라지한 너하고 설마 비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듣는데 혈압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세상에 이런 부모님도 다 있구나 싶었어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겠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2년밖에 뒷바라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 저는 함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저희를 응원해 주셔야죠. 이 가정에 아버님이 여전히 속해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죠. 안 그런가요?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손에 잡히면 또 집어던질 기세였어요. 제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였죠. 결론이 나지 않는 시아버지와 저의 대립.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다 썼다니까요. 시아버지 시집살이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평생 교육시켰으니 벌어오는 돈은 다 시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게시판에 댓글이 주르르 달렸어요. 당연히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다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생활비는 드릴 수 있겠지만 결혼한 아들의 수입 관리를 아버지가 다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싸움거리뿐만 아니라 제 신경을 긁는 사소한 요구도 많았죠.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라. 언제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 와서 술상을 차려라. 그것도 하루 이틀 시간도 주지 않고 직전에 연락해서는 제게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또 말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버님 혼자 계시고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활비는 드릴 수 있지. 그치만 당신 월급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되는 말이지. 내가 걱정돼서 미리 말하는 거지만 몰래 몽땅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기만 해봐. 진짜 가만 못 있으니까. 제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도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보여봐. 아버님도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결국 친정엄마한테까지 얘기를 했죠.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따로 전화를 했고 제 입장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처가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남편도 아버지 의견을 반영해 생활비를 좀 많이 챙겨드리는 걸로 결정했죠. 저 역시 남편이 꽤 돈을 받아오는데 혼자 있는 시아버지가 남루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충분히 쓸만한 돈을 드렸고요. 그런데 돈을 받을 때마다 굳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꼴랑 200만 원 줘놓고 내 입에 풀칠은 하겠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정성껏 키운 줄 아니? 그 아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내 덕 아니냐? 그리고 그 학과도 내가 선택하게 했었다. 그 사이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니? 나 네 남편 교육비 대느라고 빚도 있는 사람이다. 월급 받아서 내가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적금도 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도 버는 돈 다 자기 집에 갖다 주어야 해요, 아버님. 자식 키우면서 교육비 안 드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당연 부모들이 다 하는 일이죠. 저도 아이 낳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왜 아버님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키움값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 넉넉하게 챙겨드리잖아요. 볼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에 불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많이 주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내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내 나이대에 많이 타는 튼튼한 차를 굴리고 있더구나. 나는 지금까지 차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제 나 차 사줄 돈은 충분히 버니까 차 한 대는 내 명의로 만들어 놔라. 이것까지 설마 안 된다는 말은 안 하겠지? 사실 우리 집에도 차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타는 차였어요. 그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이미 하던 일에서 퇴임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아버지한테 그런 좋은 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우리 차를 바꿔서 저는 이제 그만 타고 남편이 끌고 다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생활비도 많이 안 주는데 자기 차는 꼭 새 걸로 사달라며 우리가 사려고 했던 새 차에 대한 할부값은 꼭 제 월급에서만 해결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혹시나 시아버지 차 사는 일에 단 한 푼이라도 더 갔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 파파보이가 결국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기어코 할부로 차를 샀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저한테 숨기고 있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늦게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거의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저를 데리러 왔죠.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셨죠. 직업이 좋을지 모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고 말이죠. 결국 시부차는 저질러 놨으니 저희 차를 미루기로 했네요. 남편이 자신은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아서 뒤로 빠졌어요. 시아버지와 저의 싸움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에서였겠죠. 그래서 제가 타던 차는 같이 타기로 마무리됐고 좀 더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 차를 먼저 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안의 도배를 모두 새로 해야겠으니 그 비용을 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감독을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언제는 또 친척 중 누구 결혼식에 가는데 그때 입을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을 꼭 마련해 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명품 핸드백 사달라는 시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없더군요. 견디다 못한 제가 몇 번 더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와서 빌어서 간신히 저를 데리고 가곤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는 제 생활 최대의 스트레스였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기에 시집살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퇴근길이었답니다. 그날은 거래처에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온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아주 익숙한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 차였어요. 제 스트레스의 주범인 시아버지였지만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니 어쨌든 가족이라고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창을 내리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도 다정하게 얘기 중이었기에 저는 도로 차창을 올리고 말았죠. 하지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뭔가 긴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슬쩍 따라가기가 쉬웠어요. 차가 시내를 관통해서 미사리 쪽으로 가더니 한 분위기 있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최대한 먼 곳에 차를 대고는 몰래 따라 들어가 보았어요. 들킬까봐 테이블에 앉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이야기가 정말 긴한 이야기인지 제가 여러 번 빼꼼히 카페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도 얘기하는 것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꽤 예쁜 편인 여자였어요. 지적인 분위기가 철철 흐르는 여자여서 둘이 어떤 관계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야, 혹시 너무 외로우신 건 아닐까? 나 오늘 길거리에서 아버님 차에 젊은 여자가 같이 탄 거 봤어. 미사리까지 가시던데. 얘기도 아주 긴한 얘기인 것 같았고 내가 보기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니까. 남편이 픽 웃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더 크게 웃더라고요. 아, 누군지 내가 알 것 같다. 걔는 아버지 사촌 형제 딸이야. 나랑은 그러니까 육촌간이 되는 여동생이지.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귀국했어. 바로 구해구만 뭐.
그런데 요즘 세상에 당숙하고 당질이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렇게 기니 나눌 말이 뭐가 있어. 아무튼 여자의 정체가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 옆에서 자주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집에서 그 여자를 본 적도 있었죠. 요즘 세상에 당숙과 당질이 뭘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냐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 그건 걔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 하나를 구상하고 있나 봐. 커피 전문점을 하나 열고 싶어 한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사실 의논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나 봐.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걔네 아버지 되는 당숙한테 신세진 적도 있었고 최근에 귀국해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기도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 뭐 그런 사정이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육촌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죠. 남편보다 손 아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있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다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아주 넉넉히 해오시면서 제 시부에게도 갖다 주라고 하기에 반찬들을 챙겨 들고 퇴근 후 조금 늦은 저녁에 시집으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육촌 시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었지 인사는 처음이네요. 제가 아마 옳게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뵐게요. 제가 지금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뭐 그리 놀랄 일이 있었던지 어딜 빨리 가봐야 한다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서둘다 보니 핸드백이 도어락 손잡이에 걸리면서 바닥에 뭔가가 떨어지더군요. 집어들고 보니 가방 장식품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 꼭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으로 따라 내려갔죠. 찰나의 순간이라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리번 거리다가 다른 동까지 와버렸고 마침 어떤 여자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자 같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님한테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데 그 여자랑은 정말 언제 헤어질 거야? 이 말만은 정확히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더 자세한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속으로 이 시누이도 애정관계가 복잡하구나 생각했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찾아갔죠. 아가씨, 여기 뭐 하나 떨어뜨리고 가셔서. 그야말로 유령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곳을 벗어나는 거 있죠? 남편이 퇴근한 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까지 드나드는 이유가 뭐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 사업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라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즘 남편은 일이 많은지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았어요. 공무원의 좋은 점 하나가 칼퇴인데 남편은 신입이라 아직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등급이 좋은 사고를 사서 올려보내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넉넉하게 보내주셨기에 시아버지 목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거의 밤을 새고 사고를 고았어요. 덕분에 다음날 출근해서 신나게 졸았답니다. 시아버지가 먹을 것을 따로 담아서 차에 싣고 시집을 향해 갔죠. 시집에 도착해보니 좀 의외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 있더군요. 우선 신입이라 일에 바쁘다던 남편이 그날만은 칼퇴를 했는지 시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함께 그 육촌 시누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늘 귀가가 늦었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이 제가 들어가니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지 입을 다물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었어요. 할 얘기를 해봤자 시누이가 버린다는 사업 이야기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저 있는 곳에서는 못할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하긴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는 거야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사업 이야기 같은 얘기를 제 앞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은 틀림없었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이 계속 찜찜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피곤하다며 먼저 잠에 떨어지고 나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는 남편 핸드폰이 눈에 띄었죠. 패턴이 걸려 있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는 한 일과 아버지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었죠. 슬쩍 멀리서 보았던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해보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가 우선 보이더군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든 이 애비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라. 이런 내용밖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처리한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열린 김에 남편의 핸드폰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그러다가 앨범에서 그 신우이와 남편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상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촌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교류가 없는 판국에 육촌남매가 같이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셀카는 아니고 누가 찍어준 듯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죠. 그때 그 신우의 통화 내용 말이에요. 특히 그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절 보고 그렇게 놀랐다는 말인데 저는 그 집 며느리 되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놀랄 이유가 없는데 뭔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중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남편도 제 시간에 퇴근하기 시작했죠.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일부러라도 시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결국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찾아가 보니 마침 세 사람이 또 같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묘한 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이것저것 싸간 음식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여관에서 자연스러워지지 않더군요. 제가 가지고 간 음식을 다 먹은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베란다로 나갔죠. 아가씨, 한식집 차리신다면서요? 한식집은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아버님같이 연세 좀 있으신 분이 관리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어요. 남편이 분명 커피 전문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러 넘겨짚어 물어본 것인데 역시나 걸려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주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 물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 땅이니 한국 먹거리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서 그걸로 사업 아이템을 정했어요. 이제 그 세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모종의 일이 있다는 것은 제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었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의 어떤 말도 또 머릿속에 떠올랐죠. 바로 핸드백 장식을 주러 나갔을 때 한 말. 그 여자랑은 언제 헤어질 건데? 라고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이었죠. 여기서 그 여자라 함은 바로 저를 칭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고개를 여러 번 저었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죠. 다음날 남편을 먼저 출근시킨 다음 바로 흥신소를 붙였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만에 흥신소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진 몇 장들이 우선 날아왔거든요. 육촌 시누이 혈족이라면서요. 다정하게 같이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군요. 남편의 퇴근 시간,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진도 있었죠.
흥신소에서 보내온 동영상에는 제가 모를 자동차를 타고 둘이 서울 근교로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만큼 조심해야 했겠죠. 숙박업소 출입은 주로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잡았고 퇴근 시간이 늦었던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인 것도 알게 되었네요. 흥신소의 말로는 남편은 거의 정시 퇴근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에 와서 하는 꼬라지를 당분간 지켜보았어요. 퇴근할 때마다 무지무지 피곤해 보이더군요. 하긴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나갔다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반대 방향인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주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 피곤해하는 연기는 꽤 수준급이더군요. 이후에 보내오는 사진들도 가관이었어요. 커플 모자에 커플티를 착용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뛰노는 사진까지 별별 사진이 다 있더라니까요. 둘이 불륜관계라는 것은 이제 분명했죠. 그리고 당연히 육촌 시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이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시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고 난 후에 묵인했다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긴 USB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어지더군요. 남편을 추궁했어요. 우선 얼마나 된 사이인지를 물었죠.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전부 포기한 듯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잔 내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한 내 첫사랑이야. 잠시 사정이 있어서 헤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사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깐 즐긴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첫사랑이라뇨. 그렇게 첫사랑을 못 잊으면서 왜 저하고 결혼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망설이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먼저 접근해왔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보니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걸 듣게 되고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이에요. 친정이 잘 사니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미친 부자가 수험 생활 동안 돈 꺼낼 수 있는 ATM이라고 저를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수험 생활할 동안 생활비 대주는 용도로 생각했어? 그 좋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 첫사랑? 그래. 누구한테나 첫사랑은 있지. 그렇게 첫사랑이 소중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결혼했으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당신의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도 당신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생활비 대줄 용도로 다른 여자와 사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아,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 힘들어도 같이 살면 되지. 그깟 돈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옆에 두고 산다고? 웃기지 마. 수험 생활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서 그 여자는 널 찬 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 그게 네가 말한 진정한 사랑이야?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높여봐. 하긴 내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안 되네.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돈 써가며 내조했을까? 남편이 말없이 듣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차서 헤어지게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다는 것도 듣게 되었죠. 그게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고 귀국해서는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그때 시험 공부 중이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대시를 했었던 바람에 결혼까지 한 거였죠. 웃긴 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명문대 출신이라 머리가 좋다는 이유에서요. 시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냐면 자식을 낳으면 머리는 엄마 쪽을 닮는 거라며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결혼식까지 치른 자식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데 뜯어 말렸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반가워했다네요. 정말 비뚤어진 아버지와 비뚤어진 아들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놈과 함께 시부에게 찾아갔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구는 남편놈과 함께 도착했더니 시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 이제 다 자랐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님이 초등학생 학교 보낸 것처럼 참견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 잘 교육시켰다는 분이 아들의 불륜 관계를 부추기다뇨? 그리고 이미 결혼한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버님의 아들에 대한 평생 교육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알겠네요. 바로 아버님의 그런 삐뚤어진 사랑이 삐뚤어진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잠깐 같이 사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요. 뭐 위자료 치르고 아들 이혼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건가요? 아버님이 돈 뜯어내는 ATM 정도로만 생각했으니 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 없네요. 뜯어간 만큼 도로 채워 넣으셔야죠. 아시죠? 저는 남편 수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정에 헌신했고 남편은 뒷바라지해준 조광지처 배신하고 더러운 불륜이란 걸 저지른 불륜남일 뿐인 거.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 불륜 눈 감아준 것도 법적으로 크게 작용할 거예요. 다들 그만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뭐라? 시끄럽다. 네가 끝까지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나를 감히 훈계해? 귀한 우리 아들을 너같이 못 배운 것한테 주려고 평생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 줄 아느냐? 거기다가 계집애가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먼저 뒷공문이 쫓아다니던 네가 내 마음에 들었을 줄 아느냐? 거기다가 생각한 만큼 돈도 안 쓰는 구두쇠 집안이더구나. 잘 산다기에 수험 생활할 동안 퍼줄 줄 알았지. 거기다가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하나부터 끝까지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못 배웠다고 계속 무시하시는데 그쪽이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법적으로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로지 돈 때문에 밀어붙였으면 그건 부모가 자식 이용했다고밖에 생각 못하죠. 그리고 귀한 아드님 공무원 만들 생각은 하고 한순간에 인생 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죠? 이 사람 직장? 공직이죠. 그래서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책임지고 끌어내려 줄게요. 사기 결혼과 불륜을 행한 공직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시아버지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했겠다는 둥. 이제 와서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두 부자가 싹싹 빌다시피 하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어요. 증거를 다 갖추어 투서를 했죠. 증거는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 남편은 파면 내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였죠. 그리고 저번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 제 근황을 달았고 저를 걱정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함께 그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는 위자료를 듬뿍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결혼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건 할 게 없었지만 제가 가정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내세워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끝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제가 겪은 상처들의 큰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으로 승소의 위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끝까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듣진 못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게 죄였나 싶기도 하고 큰 상처를 남기고 간 결혼이라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사기친 놈이 잘못한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부모 많다지만 이런 식으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자식 장사하는 부모를 처음 겪어봐서인지 솔직히 이제 결혼이란 게 너무 두렵네요.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가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싶네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짧게나마 많은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